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보고 계세요. 지금 시각이 4시 27분 17초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아래 번호 있거든요. 서울전화 1638-3994 활짝 열어뒀습니다. 이제 2부 넘어왔고요. 저희 2부는 이분과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부동산 미디어그룹 김우재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좋은 얘기, 유익한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얘기 나누기에 앞서서 한 주간의 이슈, 시장의 핫한 얘기 한번 들려주실 텐데 오늘은 이사님 복합 환승센터 관련된 얘기를 들려주신다고요? 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네. 그 복합 환승센터에 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서울에 그 2014년도에 2030 서울 플랜이 나오고 나서 뭐 3도시 7강역 중심지 하면서 어떤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 어느 지역과 지역, 두 지역이 그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런 경우 뭐 도로망, 특히 철도와 어떤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가 이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같은 경우 어떤 그 복합 환승센터가 이게 생기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도로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환승센터 모습은 볼 수가 없지만 앞으로 이제 2030 플랜이 이제 완성이 되거나 2040 플랜으로 넘어가면서 도시 개발의 완성이 되는 시점에 이 복합 환승센터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그 복합 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양한 도로망이 집중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뭐 철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자전거 또는 도보, 그다음에 공항으로 이동하는 어떤 모든 교통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곳이 이제 복합 환승센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이제 주목할 부분은 토지 이용 계획과 연계를 해갖고 이 지역의 어떤 그 역세권 주변을 이렇게 높게 종상을 함으로써 이 지역에 뭐 주거 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업, 그다음에 업무, 다양한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이곳에 유동 인구가 많이 모여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승거리가 짧아지고 그러면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점차적으로 이 지역에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이 주변에 어떤 지역 경제가 살아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다시 한번 집가, 땅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로 인해서 임금 부동산의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 환승센터는 도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시 개발 계획의 마지막 방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시면 그 교통 수단별로 어떤 수송에 대한 분담률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던 자료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기차나 특히 KTX를 타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떤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전철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30%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도 같은 경우는 56% 정도 나와갖고 대부분 어떤 큰 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나 그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뭐 항공기, 특히 비행기를 얘기하는데 비행기는 예전부터 공항 버스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항공기 같은 거에 버스가 53% 정도 되는데 그 최근에 이제 공항 철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또 지하철, 또 철도로도 많이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보시면 대략 버스와 지하철이 그 가반수 정도 한 80% 정도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어떤 인프라, 버스와 교통, 철도의 인프라가 합쳐지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각각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의 좁은 땅 위에 그 터미널과 어떤 정거장이 각각 따로 있다 그러면 굉장히 교통도 혼잡하고 이동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이곳을 지금 합쳐지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표를 보시면 그 국내외 고속철도를 이용할 때 그 지역의 어떤 교통망이 얼마만큼 쉽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거에 관한 내용을 표로 담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외국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이 있고요, 영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처음에 그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을 내려갖고 뭐 버스, 지하철, 택시를 타는데 대략 한 370m 정도 환승거리가 발생을 합니다. 용산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340m고요.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도 400m 좀 안 되게 좀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국 사례를 보시면 독일이나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30m, 140m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외국 사례를 비교해 보시면 우리 그 외국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편리하다. 그래서 교통의 효율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예전에 그 고도 성장 그 제조업 그다음에 일제 치하 그 시기에 그 어떤 물류 중심, 수송 중심으로 철도망이 그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운송자, 수송자 그 사람 중심의 어떤 이동망이 그 개발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거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도시 계획, 사람 중심, 그러니까 이용자 중심으로 도시 개발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개발해갖고 이 도시 전체가 지금 계속 개발하고 좋아지고 있는데 도로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좋아질 거다. 특히 이것의 중심은 복합 환승센터가 생겨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표를 보시면 이거에 대한 성공 사례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는 그 동대구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전에 이 한승센터를 지으면서 굉장히 어떤 발전 모델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를 가보시면 뭐 지하철, 그다음에 KTX, 그다음에 각 고속버스가 아주 가지런하게 그 큰 고층 건물에 있는 것처럼 아주 나란히 있으면서 한승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면서 각 그 교통을 다 아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렸고요. 많은 사람이 몰리면 이제 상업이나 업무 시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제 이 동네 인근의 부동산을 그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과거에 낙후된 지역이 굉장히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 개발된 모습, 그다음에 이런 그 복합 환승센터의 발전된 모습을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지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만약에 서울이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잠실 광역 환승센터를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쪽을 가보고 느낀 거는 그런 잠실 광역 환승센터가 종상향이 돼갖고 여러 고층 건물이 있는 것처럼 아주 가지런하게 잘 돼 있어갖고 각 노선이 쉽게 환승이 될 수 있도록 아마 만들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합 환승센터는 앞으로 2030 플랜에 이어서 2040 플랜의 핵심 어떤 개발 계획의 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렇게 말씀드리며 정리하겠습니다.